자, 요번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좀 하면서 합시다. 하고, 거기 주제 두 가지. 형사소송법의 이런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나간 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요번 이제 1차 시험에 이제 변화된 과목에 맞춰서 냈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할까 방법을 좀 정리하고 합시다. 자, 교재 목차 먼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목차에 작년까지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따로따로 시험이 나오다가 전범이 나오다가 이제 과목이 바뀌어져 개편됐죠. 저번 시험 목차 책 앞에. 자, 거기 목차에서 차례에서 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잠깐 보게 되면 작년까지는 형법, 형소법 따로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영어 국사가 여러분 이때 자격시험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헌법이 추가됐죠. 추가되고 형사법, 그 다음에 헌법, 경찰학 나오는데 자 통합적으로 해서 문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형사소송법은 그럼 그 중에 어떤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가? 형사법은 자, 두 가지 결합이다. 그 두 가지 결합이 무엇인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결합해서 자, 요 두 가지 결합체가 형사법이죠. 그럼 쌤, 왜? 저기서 그럼 두 가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합쳐가 형사법인데 문제가 전혀 틀려요. 내용이 틀려요. 왜? 가장 큰 차이가 형법은 요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법의 분류 중에 실체법에 속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요걸 절차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에서 그 차이가 뭔데? 실체법에서 실체라고 하는 건 내용을 담고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내용을 연구하는 법이야. 자, 그러면 절차법은 어떤 진행되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걸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지. 형법이 중심이야지. 그럼 형법은 그럼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자, 형법 수업 뭐 언제야? 이번 주에 한번 했어? 아니면 내일입니까? 그럼 형법 책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총론 나올 거 아니야? 총론에 제일 먼저 펼치면 형사법, 형법의 대원칙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법정주의입니까? 죄형법정주의가 나옵니다. 그럼 죄형법정주의에서 이게 형법의 대원칙이죠. 죄형법정주의에서 죄형, 죄, 범죄라고 하는 실체. 그럼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라고 하는 실체.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실체와 형벌은 실체를 규정하고 연구하는 법이 형법이야. 그러면 형법 총론을 딱 펼치게 되면 맨 처음에 총론 이때 서로 나올 거, 그 다음에 범죄론, 그다음 형벌로 나올 거 아니야. 죄와 형벌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형법 공부할 때는 너 범죄 성립의 3단계가 뭐니? 네, 범죄 성립의 3단계는 일단 구성요건과 위법성과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 그럼 그 범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네, 예비 업무 단계에서 다음 단계 미수, 다음 단계 기수 이런 범죄 진행 과정. 그럼 그 범죄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것이 정범이냐 공범이냐?
정범은 기능적 행위 지배, 공동 정범이냐, 간접 정범이냐, 또는 임의적 공범이냐, 필요적 공범이냐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잖아. 그럼 이런 죄의 숫자는 몇 개지? 일제냐, 수제냐 이런 내용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형벌은 우리나라 형법에 나온 형벌은 뭐가 있지? 특징이 뭐지?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게 형법의 역할이야. 그럼 형법 강론에서 뭐가 나오니? 그럼 이러한 범죄와 형벌을 통해서 침해되는 법익이 어떤 법익이 있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다.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다. 해서 각각의 죄들이, 범죄들이 법에 나와 있잖아. 이게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형법 시험 문제에서는 딱 처음부터 갑이 죄가 있다고 단정을 짓고 칼라 복사기를 이용해서 5만 원권 한 장을 위조해서 담배를 구입하고 거스름 돈을 받았을 때 갑의 죄책은, 그러면 처음부터 갑은 죄가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시작하죠. 그게 형법의 문제야. 그러나 자, 형사소송법은 그런 갑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갑의 죄책이 뭐냐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왜요? 여기서 범죄는 단지 형사소송법에서는 하나의 뭐에 불과합니까? 사건에 불과합니다. 자, 청주에서 변사체가 발견 신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검시 검안을 다 하고 부검해 봤더니 이것은 타살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죽였을까? 형법은 처음부터 갑이 원한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을을 죽였을 때 갑의 죄책은 이걸 묻지만 형소법은 누가 죽인지 몰라요. 단지 그 사건에서 누구지? 물음표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그 물음표를 풀어나가는 과정부터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파트 2에 뭐가 나옵니까? 수사라고 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가 수사를 하게 되는가? 수사기관은 누군가? 지금 최근에 형소법은 상당히 지금 변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봤죠? 저번 주도 이른바 검찰 정상화법. 신문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데 검수완박이 무슨 뜻인지 알지? 검찰 수사권,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 그 말 속에 그 말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는 누구 쪽에서 쓴 기사입니까? 경찰 쪽에서 쓰는 기사입니까? 검사 쪽입니까? 검사 쪽을 두둔하는 제목의 프레임이야 그냥. 박탈이 아니고 원래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하게 되면 검수완박법이 아니고 검찰 정상화법이야. 그 분리해야죠. 기소는 검사가, 그다음에 수사는 경찰. 근데 지금까지 그게 아니었잖아. 근데 이 수사기관은 그럼 자 재작년까지는 3년 전까지는 제가 그림을 수업할 때 이런 그림 그렸어. 어떤 그림 그렸니? 수사는 누가 하지? 검사와 사법경찰관. 이 그림의 의미가 뭐겠니? 아무래도 검사하고 경찰하고 이때 같은 수사기관이라도 누가 상전이야? 검사가 상전이야. 지휘받는 거야. 약간 하부 조직이야. 그러다가 수사권 조정 통해서 큰 변화 가져왔어요. 어떤 변화 가져왔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 그럼 어때요? 서로 종속적인 구조가 됩니까? 서로 대등관계입니까? 대등관계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지휘받는 관계에서 뭐로 바뀌었니?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그 내용, 그 조언은 아직 유예 기간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는 현행 일단 가고 그 정리한 자료 다시 한번 제가 드릴 거예요. 드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이제 그림을 구태 그린다라면 이 좀 안 되겠니? 검사하고 사법경찰관 뭐 이 좀 안 되겠니?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그러나 그렇지만 아직은 여기서 검사라고 하는 국가기관과 경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수사의 주체가 된다. 그럼 이런 수사기관이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해 봤더니
그 남편 또는 그 친구가 갑이라는 사람이 가장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는 죄가 있다고 단정을 짓지만 여기는 갑이 의심스러울 뿐이에요. 물음표예요. 그러면 혐의를 가진다, 혐의를 받게 된다. 우리 이 사람을 죄인이라 말 대신 무슨 변을 씁니까? 혐의점이 있다. 혐의를 받게 된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의자가 됩니다. 자, 이런 피의자를 상대로 그 물음표를 풀어나가는 활동들이 첫 번째 절차가 뭔데? 수사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과목이 형사법 바뀌어지면서 형법 28문제, 형소법 12문제 이렇게 딱 나눠졌는데 12문제 나올 거라 봤는데 이번에 하나 더 나왔죠. 13개 정도 나왔어요. 자, 범위도 작년까지는 전범위였는데 지금부터는 전범위야 이러면 수사 증거입니까? 수사나 수사와 증거 쪽에 초점을 두는데 자, 오늘 수업은 그래도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는 기초는 알아야 되니까 요 서론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 2 여기서부터 사실 본격적인 진도죠. 진도가 되는데 1장의 수사에서 자 어느 부분이 좀 더 잘 나오는가 일단 처음에 한번 찝어볼게. 1. 수사의 의의와 구조에서 옆에 뭐라고 적어볼까? 함정수사라고 한번 적어봐. 이번 시험도 함정수사 문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과 수사권 조정과 피의자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좀 약간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봐두시고 수사의 개시가 뭐예요?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러면 개시하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겠지. 그 원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단서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단서는 굉장히 많은 단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좀 중요한 게 자, 옆에 개시, 옆에다가 뭔데? 고소. 그 다음에 불신검문. 자, 요 두 개가 거의 문제 초점이 되는데 이번 시험은 불신검문 쪽이 초점이 뒀고 요 고소도 만만치 않게 나와. 그래서 요 두 개가 주로 자체에서 거의 하나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볼까? 그럼 이런 수사는 어떤 수사가 있니? 두 가지가 있다. 상대방이 협력하에서 상대방이 자발적 협력하에서 하는 수사,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의수사라고 해요. 자, 그럼 그 임의수사에서 옆에 뭐라 적어볼까? 피의자를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자, 피의자 신문합니다. 이때 피의자 신문은 항상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은 가장 중심적으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국 여러분 수사의 가장 백미는 뭔데? 수갑 들고 권총 들고 가서 막 이때 난리굿을 치고 수갑 채우고 막 왜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뭐 고시하고 막 치고받고 격투 그때 체포하는 뭐 이런 나오잖아. 그 결국 좋게 포장하자면 결국 상대방이 인권 침해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는 그 집 들어가서 막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다들 비키시 하면서 박스 들고 가서 이런 압수수색 같은 이런 강제 수사는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같은 이런 강제 수사. 그래서 강제 처분과 강제 수사는 전체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됐니? 그 다음에 3장, 이제 수사를 개시했으면 수사를 끝내야지. 수사의 종결입니다. 자, 잠깐만. 원래는 이 수사 종결 파트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였어요. 근데 이번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변화가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파트는 시험의 필수 코스가 된 거예요.
해서 수사의 종결에서 1번 수사 종결의 의의와 종결은 원래 안 나왔는데 올 작년부터는 특히 올해 현재까지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1. 수사 종결의 의의와 종요 별표 3개 한번 쳐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불기소 처분에 관한 불보, 불기소 처분에 관한 불보 해서 이 부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소 제기 후의 수사 이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공소 제기 후의 수사 됐니?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 이른바 우리 이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별도의 기구 뭐였죠? 공수처인데 어제 첫 번째 드디어 발표문이 나왔는데 저 따위를 수사하는 거 보면 공수처 그냥 없어지는 게 이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내가 알아본다 했지. 떡잎을 보니까 노래요. 그냥 없어지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년에 시끄럽게 했던 그 고발 사주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정작 당연하게 주범으로 불려졌던 현재 당선자 그 다음 한동훈 현재 법무장 후보자 등등은 다 무혐의 그냥 부하 검사만 기소 모든 범죄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동기는 다 무시해버리고 뭔데 그냥 명을 받고 실형한 사람만 주체로 해서 기소해버리고 위에 몸통은 잘라버리고 그럼 그럴 거면 공수처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수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수처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구나. 결국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공수처 등을 다룹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 진도의 한 파트가 됩니다. 그럼 잠깐만. 그럼 이런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재판을 청구합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요걸 기소한다라고 해요. 정식 명칭은 뭐였니? 이때 공소 제기예요. 이거는 당연히 경찰이 하면 안 돼요. 그럼 공소 제기는 당연히 누구 역할입니까? 이게 원래 검사 역할이야.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재판 절차라고 하는 두 번째 절차가 시작돼. 이것을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공판 절차. 자, 우리 몇 심 재판합니까? 3심 재판하지. 그럼 3심 재판하면서 심판자가 누군데? 법원. 그럼 선생님 이때 법원은 자 청주지방법원 건물 그런 겁니까? 아니지. 건물이 왜 나와? 여기서 법원은 재판부를 법원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보통 재판 몇 명이 하지?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왜 드라마에 몇 명이 나오지? 3명이 나오지. 이걸 합의부 재판, 혼자 하면 단독 재판 이래요. 이게 혼자 하든지 3명 하든지 그 자체를 법원 그래요. 재판부예요. 그 다음에 자 경찰은 빠지고 검사가 와야지. 자 그리고 피의자가 명칭이 변화 생겨. 기소당하는 순간부터는 피의자란 말 대신 우리 무슨 변을 씁니까?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함주체가 되는데 변화가 생기네. 어떤 변화가 생겨? 여기는 수사기관과 갑의 관계가 수평관계야 수직관계야? 수직관계인데 여기서부터는 변화가 수평관계야 수직관계야? 대등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축구장에 심판과 공격수, 수비수 서로 선수들이야. 대등한 선수들이야. 그럼 선생님 대등한 선수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설계가 어떻게 됐는가? 수사하는 쪽을 위주로 설계된 게 아니에요. 누구 쪽을 위주로 설계됐어요? 수사하는 쪽입니까? 피의자, 피고인 쪽이야. 이쪽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어요. 단적인 예로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슨 추정받니? 무죄 추정을 받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저 사람은 죄가 있다고 봐야 돼? 죄가 없다고 봐야 돼? 죄 없다고 추정하고 시작했다. 그럼 그 추정을 깨고 들어와야 할 자가 누구야? 검사거든. 그 검사는 공격수가 돼. 그럼 검사는 공격하고
피고는 그 공격을 막아내고 방어하고. 근데 대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고는 야, 옆에서 좀 도와줘라. 누가 나오게 됩니까? 변호인이죠. 근데 개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때 최소한 국가에서 붙여줘야지. 이걸 우리가 무슨 변호인 그래? 국선 변호인 그러잖아. 그럼 쌤, 축구장에는 공 가지고 공격하고 공을 막아내고 하는데 그럼 법조인은 뭘로 공격하고 막아냅니까? 결국 증거잖아. 증거로 공격하고 증거로 막아내야지. 그 두 번째는 증거가 중요한 파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넘겨보시죠. 자, 넘겨보시면 파트 4 공판에서 2장 증거. 쌤 1장과 3장은 필요 없고 2장 증거 요 파트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때 진도의 내용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앞에 내가 맡은 그 파트하고 요 파트 2장 증거 요 파트. 근데 이 증거는 어떤 증거도 다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워요. 마치 뭐였니? 여러분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시합에 나갔는데 큰 시합이야. 올림픽. 그럼 바로 뗍니까? 약물 검사합니까? 약물 검사에서 금지되는 약물이 양성 반응 나왔네. 그러면 이때 바로 출전합니까? 집에 갑니까? 짐 싸야지. 당신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선수라도 당신 몸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 나서 당신 자격 없어 탈락이야. 자격 없어 탈락이야. 그럼 이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거 능력이야. 아무리 그 자백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하더라도 이 증거를 얻는 과정이 뭔가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이걸 이른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요. 아무리 그 증거가 사실이라도 증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못 쓰는 거야. 그 증거가 정말 진실하다 할지라도 야, 이건 자격 없어. 쓰면 안 돼. 다 빼버려야 돼. 그걸 증거 능력이라고 해요. 그럼 그런 증거 능력을 갖춘 그 다음 이 증거가 정말 진실에 부합하는가 어느 정도 사실인가 이걸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문제 중심은 증명력과 증거 능력 중에서 뭐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 증거 능력이 중심일 수밖에 없죠. 여기 까다롭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몇 심 재판합니까? 3심인데 1심이야. 이런 1심을 거치고 2심 가는 걸 항소한다고 하고 2심에서 3심 가는 것을 상고한다고 해요. 해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가지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3심에서 판결이 확정이 납니다.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판결이 확정났다. 그럼 이때부터는 뭔데? 저 물음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음표가 당신은 죄가 있구나라는 느낌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담고 있는 게 형소법 역할이야. 그럼 이때 당신은 지금부터 죄가 있다고 확정이 났으니까 지금부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죄인이야. 그럼 형벌을 받겠죠. 그럼 명칭이 또 변하죠. 피고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형벌을 집행받는 사람, 수형자가 됩니다. 그럼 똑같은 우리 형소법을 공부하더라도 자, 우리는 경찰 쪽은 어느 쪽이 중심이 됩니까? 같은 형소법이라도 이게 중심이야. 저는 법원지를 공부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근무하는 순간 주로 법원 옆에서 재판을 도와줍니다. 저는 교정직을 준비합니다. 그래, 그럼 학교에서 근무하는 순간 같은 형소법 공부했지만 주로 교도소 이후에 뭐였죠? 수용 생활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까? 있겠죠. 현재 확정이 나서 수감 중이지만 이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단 말이야. 근데 뒤늦게 진범 잡혔어. 뒤늦게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 그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우리 몇 년 전 화성 사건 같이. 그건 뭔데? 억울함 밝혀줄, 억울함 벗겨줄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우리 많이 영화도 나오죠. 뭔데? 재신 같은 제도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제 공부하는 게 형소법의 역할이구나 보시면 되겠지. 해서 이런 진도를 좀 체크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작년까지는 전범이 나올 때는 뒤에 특히 재판 파트, 재판 이후 파트가 내용이 많이 까다롭거든. 까다롭다 보니까 형소법 공부할 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올해부터는 공부하기는 그렇게 사실 어려운 분은 아닐 거예요. 수사는 여러분 원래 잘하는 부분이거든. 수사나 증거만 공부하다 보니까 수월할 거예요. 대신 이제 문제가 줄어드니까 비중이 확 줄어드니까 다른 과목 6시간 수업하는데 형소법은 5시간으로 진행합니다. 하고 증거까지 다 끝마치면은 한 7주쯤 돼서 중간쯤 그칠 거예요. 마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은 뭘 하냐? 수사나 증거만 딱 하게 되면 이걸 연결시키기 위한 뭔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약간 부족하잖아.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나갈 거예요. 자, 나갈 건데 이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겼니? 작년까지는 영어 국사가 항상 시험에 변수였지.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가는 기간도 얼마 걸렸냐? 이때 보통 한 1년 반, 2년 정도에서 많이 걸렸어. 그 6년 전에 경찰학교에서 가을 학기 때 두 반을 맡아 수업했는데 한 반에 40명씩 충주 경찰학교. 그래서 제복 입고 수업했는데 그 반말에 내가 설계라고 설문해 봤어요. 합격 기간이 대충 얼마 걸렸냐? 40명 기준. 제일 많은 게 한 60%좀 되는 기간이 애들이 몇 년 걸렸냐? 1년 8개월에서 한 2년쯤 걸렸어요. 그럼 대부분 다 어디서 힘들었냐? 영어에서 힘들었어요. 그럼 그 중에 눈에 띄는 친구, 선생님 저는 8개월 합격했다. 그럼 그쯤 되면 운전면허급인데, 운전면허 시험급인데, 너 영어 어떻게 했니? 영어는 좀 점수가 100점 나왔어요. 영어 어떻게 100점 나올 수 있니? 순간 생각지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저 영어 강사입니다. 그럼 할 말이 없네. 이런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그럼 이때 영어는 원래 잘한다 빼고, 국사도 공부했다 빼고,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형법, 형소법, 경찰학은 그 8개월 만에 정리될 수 있다는 거네. 바꿔서 말하면. 그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또 장수생도 있었어. 장수생도 한 2년 넘어가면요. 장수생 이게 탈리기 작업부터 해요. 앞에 친구는 5년째 들어온 친구인데 나이가 늦깎이야. 경찰부 입구 수업 듣는데 반장이거든. 수업할 때 차렷 경장하고 다시 하게. 무슨 군대식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앞에 친구가 차렷 경장 반장인데 계급은 순경인데 순경 다 해줘. 아직 임용도 안 됐으니까. 계급은 순경 임용되기 전인데 외모로 볼 때는 서장이에요. 서장급에 인생의 경륜이 보여. 당신은 원래 몇 살이요? 묻더니 다 그때 나이로 한 35, 6쯤 돼요. 근데 결혼 일찍 해가지고 애가 있고 애가 중학교 3학년 그래. 전자공학과 졸업했는데 졸업해가 처음에 삼성전자 그 AS 센터 있지. 근데 그게 일 경무고 돈도 안 되고 힘들잖아. 그래서 결국 집이 경북 봉화인데 거기서 사과 농사를 또 짓다가 이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나 공부하는데 당신이 좀 애들 교육 좀 시키고 좀 해줄 수 있겠어 했더니 밀어주겠대. 공부에 전념하래.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부럽더라고.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여보 나 다 때려치우고 로스쿨 진학해서 좀 공부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당신이 생계 책임지고 했더니 닥치고 수업이나 하래. 순간 억수 슬퍼져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그 4주 끝에 또 학원 다닐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혼자 틈틈이 독학과 인강을 경비해가지고 한 게 5년 걸렸어. 그죠? 의지 한국인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변화였는데 올해부터 변화가 가장 발목을 잡았던 그러니까 항상 시험 치면 영어나 국사가 변수였거든.
근데 그 영어 국사가 뭐가 되었니? 자격시험으로 대체됐잖아. 근데 그 자격시험은 대체로 다 따요. 얼마 안 걸려서 다 따요. 그럼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새로 들어온 게 헌법 들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형법과 형소법 합쳐졌습니다. 그럼 원래 1차 시험의 패턴이 어떤가 봤더니 경찰학 양만 40문제로 늘어났죠. 약간 지역적 문제 나오긴 나왔지만 뭐 완전히 어렵다 이런 평가도 아니었고, 헌법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되면요 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과거 기출문제 제대로 공부하시면요 유사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럼 헌법도 더 이상 변수가 아니야. 그냥 무난하게 돼. 그럼 형사법인데 형법은 문제가 더 많아졌지만 내놨다 항상 같은 문제예요. 근데 형소법은 작년까지는 봤을 때 형소법 때문에 떨어져 이런 사람 없어. 형소법은 항상 자신을 불살라가지고 옆에 과목을 도와주는 희생의 역할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가지고 시간 아껴서 다른 과목 점수를 시간을 보태줘야 되는 이런 과목이거든.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약간 어려봐야 약간 꼬고 이런 정도인데 원래 형사법에서 형소법 문제가 되게 정교해졌어요. 아주. 제가 볼 때는 문제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 특히 마지막 40분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였니? 박스 사료 문제인데 물론 거기 나오는 판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판례지만 특이한 형태. 지문 중에 4개 지문 중에서 2개는 형소법 지문이고 2개는 뭔데? 형법 지문이야. 복합적인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그거는 어느 시험 문제입니까? 로스쿨 자격 시험 문제야. 아니 뭐 우리한테 왜 이리 많은 걸 요구합니까? 근데 이런 식의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의도가 그럼 경찰학이나 헌법이나 형법은 한계가 있구나. 그럼 결국 장난치고 좀 더 이때 결국 한두 문제 싸움인데 결국 장난칠 수 있는 게 좀 더 어디를 좀 더 까다롭게 하겠다? 형소법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으니까 더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야. 더 까다롭게 장난칠 수 있게 돼. 꼼꼼하게 봐야 돼. 그런 변화가 일단 좀 알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가 어떻게 접근할까? 일단 나는 경찰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합니다. 하고 1순환을 1회독을 처음 시작합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습관 딱 잡아줘야 돼. 2단계는 뭔데? 희망의 단계야. 내가 경찰 되겠다 결심하고 뭐 곧 되겠지라는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일 뿐이죠. 또 하고 나가 상담하게 되면 그 상담한 직원들도 희망을 불어주죠. 곧 될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기망이죠. 기망으로 인한. 근데 뭐 그거 자기 하기 나름인데. 그래가지고 곧 될 것 같은. 지나가는 경찰차 보면 저 안에 내가 있을 것 같은. 뒷자리 말고요. 경찰차 뒷자리는 수갑 차고 있는 자리고 뒷자리 있으면 안 되죠. 앞에 있어야지. 그래서 있을 것 같은 느낌 들고 책을 펼쳐보는데 일례도 당겨서 이때 이런 어떤 열망과 현실입니다. 이 두 개가 극한 파열음을 겪을 수 있는 단계 이었대요. 왜? 내용이 장난이 아니고 할 게 많거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영어 국사가 자격시험 대체하고 그 다음 뭔데 이때 법과목 하게 되면 그건 자기 분해를 잘하고 요령하게 되면 아까 그 8개월 만에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벌써 그 결과가 나왔어요. 몇 달 안 된 친구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면접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게 단초야. 그럼 오히려 뭔데 내가 2년째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이번 시험에 된다. 오히려 그게 또 아닐 수 있어. 오히려 슬럼프나 여러 가지 타성에 붙어서 더 미끄러질 수 있고. 근데 법과목은 특징이 뭔지 아나? 학교에서 전공이 나 법대입니다. 난 법을 좀 잘합니다. 그 친구랑 전혀 법을 공부 안 한 친구랑 이때 했을 때 차이가 처음에는 차이 있지만
공부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오히려 차이가 역전됩니다. 그게 영어는 오랫동안 해도 잘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법과목의 특징이야. 한만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2년 차쯤에 돼야 좀 제대로 안 되겠나? 이 생각부터 지우시고 뭐였니? 그냥 바로 1년 이내 끝낸다. 1년 이내 끝낸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준비해 나가셔야 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나가야 돼. 또 그게 가능해지게 됐어요. 그러면 자, 1례독 단계는 아까 여기서 파이름 올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빨리 돼야 되겠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막 집중하다 보면 바로 퍼집니다. 결국 시험은 마라톤이잖아. 페이스 조절부터 해야죠.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뛰려고 하지 마. 형수법에서는 처음에 이 절차 흐름 파악부터 먼저 해. 그럼 제일 먼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는 미시적으로 보면 안 돼. 어느 한 부분 집중하면 전체 수업을 못 봐요. 처음 가는 과정이니까 일단 끝까지 이 처음 가보는 처음 공부하는 일수란 기준. 처음 그때 길이 어딘지 모르잖아. 한번 가보라 이거야. 볼 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공부해서 끝까지 완주하는데 더 목표를 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자세 이때 확실하게 만들어줘.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다 보면 앉아있으니까 몸이 좀이 쑤시고 자꾸 막 잠이 오고 막 딴 생각하는데 이게 체질이 바뀌어지는 과정이야. 여기서 자기 습관 잘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주면요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때 딱 만들어줘. 그러고 내가 정한 계획표대로 내가 정한 자습시간 공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스스로 자기한테는 최대한 냉정하게 최대한 엄격하게 자기 자체 평가 날마다 해줘.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오늘 버린 시간 얼마인지 오늘 평가해줘. 자꾸 자기한테 예를 두지 마. 엄격하게 딱 공부해줘야 돼. 그래서 그 습관 딱 해두고 다만 그것이 큰 흐름부터 파악하지만 중간에 제가 필기 좀 많이 해나갈 거예요. 정리해 줄 거예요. 그 하는 부분 밑줄 치고 체크하는 부분들 흔적 남기준 거 체크하고 그 다음 필기하시면 그거 정리하고 정리한 거 딱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정리한 노트를 보고 다시 한번 곱하듯 책을 봐. 내가 중간에 보다가 어느 판례 보시오 하면 그 판례 몇 페이지 어느 판례 봤다고 표시해줘. 그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왔다. 그럼 너 잘했어. 칭찬받아 마땅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두 번째는 이외독 단계 들어가는 친구들. 이때 자꾸 예외를 두고 오늘은 빠지고 중간에 뭐 갔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단계 그 다음 계속 비슷해져. 최대한 예 두지 말고 공부해. 그 다음에 자 이외독 단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외독 단계 들어가는데 이때 정말 제대로 시작해야 돼. 해가지고 자 방향 거시적인 방향 이제 촘촘하게 그 작은 이제 이때는 숲이 아니라 그 숲 속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그걸 최대한 소화를 해야 돼. 해서 이때 자 촘촘하게 어느 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방향을 딱 맞추고 그럼 그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최대한 집중적해서 이때 가장 힘을 쏟을 때가 바로 이때 제대로 해야 다음 단계 수월해집니다. 그럼 이걸 최대한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하시오. 자, 그리고 이때 기출 시작하시오. 기출 문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때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 1레독부터 해도 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출 문제는 단원별로 돼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날 수업한 부분을 문제를 쭉 풀어봐. 이때 주의할 점은 책에 손대지 마. 연차 하나 꺼내고 거기다 체크하고 점수 매겨.
왜 책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가? 내가 기출문제 강조하는 이유가 뭔데? 법과목 특징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옛날엔 똑같은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헌법은 아직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분도 그랬잖아.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겠지만 다만 특징이 변함없는 사실은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옛날 지문 1, 2, 3, 4 중에 한 두세 개는 섞여 있어요. 이거 하나가 새로운 판례, 새로운 내용이야.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지문 눈에 익죠. 그럼 눈에 익게 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요거 그 지문이네. 요거 그런 내용이네.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럼 기출문제 언제가 돌려? 시험 그 칠 때, 계속 칠 때까지. 완전 끝날 때까지 돌려. 그러니까 책을 계속 보려면 손대지 말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자, 뭐 경찰학도 그렇고 특강 들어가는데 이 특강은 기본에만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이제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 그걸 몰라요. 그냥 기본은 그칠 뿐입니다. 영어 들어갔었을 때는 편차가 좀 컸어요. 근데 법과목만 시험 치게 되면요, 이 커트 속에 여기 정말 많이 매달려 있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차이점에서 큰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그 체질을 바꿔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사회도 들어갑니다. 자, 사회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때 6개월 1년에 여기서 시험 보통 2번 친다. 그럼 이 사이에 보통 한 번 걸리겠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때까지는 시험에 바로 된다는 보장 없었는데 가능해요. 사회도나 사회도 단계에서. 그러면 시험 칠 때 시험은 삼아 시험 친다 생각 버리시고 무조건 붙는다 생각하고 시험 치요. 그러면 사회도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때 이제 이걸 익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이외적 부분에서 정리했던 걸 최대한 소화하고 집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도록. 이때 조심할 점은, 자, 이때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더 보충하고 채우고. 근데 이때 변수가 생겨. 학원 생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옵니다. 순간은 익숙해지면서 그다음부터 자꾸 슬럼프가 이제 오려고 자꾸 기지개를 펴겠죠. 그런 경험 해봤니? 앉아 책을 펴가지고 보는데 정말 재미있고 집중되는 부분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20분 지나나 시계 보니까 1시간 넘게 지났어요. 그런 경험 있어? 그런 경험 와야 돼. 근데 정말 한 2시간, 3시간 반 하고 시계 봤더니 10분 지났어요. 정말 시간 상대적이죠. 뭔데? 그게 슬럼프의 그냥 증상이에요. 그 다음 앉았는데 계속 잠깐 눈만 감으면 그냥 잠이 오고 멍해지고 요 상태를 겪어버리면 되게 오래 걸리게 돼요. 헤어나기 힘들어져요. 근데 그건 누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리듬 관리 잘 해나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3회 단계는 이때 놓쳤던 부분을 이때 더 채워나가는 보충해서 완벽하게 끝내는 단계. 4회도 5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 그럼 1회도 처음 하는 단계는 이때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거기 매달리지 말고 그냥 넓게 봐. 그냥 끝까지 가라 오히려.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면 그 몰랐던 부분들을 이때는 이해가 달라져요. 그럼 이때는 모르고 이해 안 됐던 부분으로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점을 신경을 쓰시고 그럼 책을 좀 봅시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여러분 그래도 기초는 해야 되니까 서론을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하단에 그럼 이런 형사소송법은 어떤 성격이냐? 첫째, 공법이다. 여러분 앞에 서론 파트는요, 제가 그냥 뭐 주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너무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문제 비중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냥 개념만 익히고 넘어간다. 공법. 너 공법의 반대가 뭐지? 사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공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 그럼 국가와 범죄자와의 관계니까 사법이야, 공법이야? 공법이야. 두 번째가 뭔데? 형법은 실체법, 형소법 무슨 법? 절차법. 세 번째가 형법과 형소법은 뭔데? 다 재판에 적용되는 법을 사법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4번 형법과 형소법을 합쳐가지고 이걸 형사법이라고 하지. 자, 넘겨보세요. 그럼 이런 형사소송법, 형사 절차에서 제일 먼저, 자, 여러분 날 좀 봐. 형법의 제일 중요한 대원칙, 무슨 주의? 죄형. 법정주의가 나오듯이 형사 절차도 법정주의야. 그럼 이런 형사 절차가 어느 법의 바탕을 근거를 두고 나와 있는가 해서 이걸 법원이라고 해요. 자, 상당수 13페이지 보시면 헌법의 근거를 많이 두고 있어요. 자, 잠깐만. 작년까지는 시험에 흔히 나왔던 단골 문제가 이 파트였어요. 뭐였니? 다음 주 박스 내고 다음 중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형사 절차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이야. 그냥 암기 문제였어요. 그러나 어차피 서론 파트 이제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따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다만 아마 이 파트는 오히려 헌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봐둘 만한 게 아니겠나 싶어요. 왜? 헌법 과목 들어가니까. 자, 넘겨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 자, 이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 국회가 만든 게 법률이야. 선생님, 왜?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 이게 뭡니까? 형식적 의미는 이름이 형사소송법을 말해요. 실질적 의미는 뭔데? 이름과 관계없이 내용이 형사 절차가 나오면 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돼. 자, 이거 한번 볼까? 예컨대 이름이 비슷한 두 가지 법 중에 조세범 처벌법이 있어. 근데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세금에 관련된 범죄와 형사처벌, 그럼 죄와 벌을 규정한 법이네. 그럼 실질적 의미 형소법이야, 형법이야? 형법이라는 뜻이야. 왜? 죄와 벌. 그럼 이런 조세범 처벌에 관한 뭘 규정하고 있다?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그럼 이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야, 형소법이야? 형사소송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뭐든지 관계없다는 뜻이야. 자, 대법원규칙 당연히 중요한 법원이 되고 옆에 보시면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나오는데 우리 시험 칠 때 중요한 법이 바로 수사준칙인데 그게 대통령령이야. 자, 다만 여기서 뭐 부령해서 나오는데 거기 관련 판례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판례 좀 봐봐. 자, 제2수사명령이 뭐야? 제2수사는 다시 수사하는 걸 제2수사라고 해. 자,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사건에 수사했더니 다시 불기소하려고 해. 그럼 다시 불기소하려면 명령청의 장애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이거는 법무부령이야. 자, 저 좀 볼까요? 그럼 이건 불령인데, 자, 주의하자. 불령인데, 특징. 그럼 이때, 자, 이거는 단지 국민과는 관계없이 조직의 내부 장애 승인을 받게 하는 게 뭐다? 요거는 결국 너 경찰학에서 경찰행정 공부하잖아. 거기에 법규라는 말과 행정규칙이라는 말 나오지. 행정규칙은 뭔데? 국민과는 관계없이 조직의 내부 질서거든. 그럼 이 말은 내부 질서에 불과하다는 뜻이야. 해서 법원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야. 6번. 판례가 법원 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는 공식적인 법원은 아니야. 왜? 상급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여러분 유사한 모든 사건이야 당해 사건만이야.
당해 사건만 구속할 뿐이야. 물론 시험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당연히 헌재가 어떤 법률을 위헌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 법은 사라지게 돼. 그럼 당연히 국가기관을 구속하니까 법은 될 수 있니 없니? 있다. 그 다음에 관습법이 나오는데, 자 잠깐만, 형법과 형소법 특징 중에 뭔지 알아? 둘 다 법정주의야. 법률을 정해놔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습법은 굉장히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럼 뭐가 돼? 형소법 이런 거 싫어요. 그 형법도 형소법도 관습법은 쳐주면 안 돼. 해서 관습법 같은 불문법은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됩니다. 조약은 인정되겠죠. 자, 인정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 적용 범위에서 장소적 적용 범위 나오는데, 자, 우리 내일 형법 한다고 했지. 그럼 형법 공부하게 되면 세 가지 주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영토 내에서 누구든지 우리 법을 적용하자. 이걸 뭐라고 하니? 속지주의. 한국인이 외국 갔을 때 우리 법을 적용하자. 뭔데? 속인주의. 자, 속지주의는 우리 영토 내에서 누구든지 영토 주권 사상이야. 속인주의는 뭔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세 번째는 뭔데? 보호주의. 보호주의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익을 침해할 때, 이럴 때 보호주의. 뭐 세계주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단 이걸 생각하고 이 파일을 봐야 돼. 예컨대 7년 전에 부산 사는 30 남자 명이 일본에 건너갔어. 일본의 그 신사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신사 참배할 때 딱 누르면 터지게끔. 그때 앞에 수상하고 장관하고 모여서 신사 참배하려고 하는데 이걸 딱 누르려고 하는데 이때 실패해서 잡힌 거야. 만약에 터졌으면 이 사람은 아마 제2의 윤봉길 의사가 되었겠죠. 도시락 폭탄 뭐 이런 거잖아. 현재 일본 교도 수감 중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그 엄마가 부산 건너가가지고, 아니 일본 건너가서 면회하고 왔는데 말을 잘 못하고 있고 목에 약간 멍자국도 보이고 있어. 주눅 들어있어요. 그 엄마가 마음 너무 아프겠지. 그래서 한국 정부도 제발 좀 힘써서 한국에 데려와서 처벌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테니까 보내주시오. 무슨 주입니까? 속지주의인데, 아니 속인주의인데, 그럼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일본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럼 일본이 무슨 주야? 속지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부딪히면 싸움 납니다. 그럼 당연히 원칙은 뭔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 항상 어느 날 할 것 없이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예외를 인정할 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하고 판례 하나 봅시다. 그냥 기초 상식 정도 좀 넓혀 나가자. 1번 판례 보시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의 영사관 내부예요. 자, 여러분 중국 북경시인데, 그럼 일단 여러분 중국이 북경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함정이 되는 게 영사관 내부인데, 쌤, 그럼 북경이라도 영사관은 치해복권 지역이니까 우리 법에 따른 속지로 갈 수 있겠죠. 그건 대사관은 말이에요. 영사관은 외교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이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곳이야. 그럼 치해복권 지역이 아니야. 그럼 결국 중국 북경시일 뿐이야. 그럼 무슨 주의가 안 됐나 봐야 되겠니? 속지주의가 안 되겠지. 두 번째, 그럼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 세 번째 줄에 따라서 내국인이 아닌이라고 했어. 그럼 무슨 주의도 안 돼? 속인주의도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위조한 게 두 번째 줄에 봤더니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형법의 보호주의는 모든 범죄가 다 된 게 아니고 제한적이거든. 그럼 뭔데? 그 속에 공문서가 들어가고 사문서는 빠져. 그럼 보호주의도 안 되겠지. 자, 봐. 그럼 이런 사건에서 속지 안 돼. 속인 안 돼. 보호주의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은 정작 한국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기소한 거야. 그럼 뭐야 우리 법원은,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야 적용할 근거가 없어. 재판권이 없어. 그럼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유죄, 무죄 판단하면 안 돼. 재판은 제일 먼저 뭘 재판합니까? 자격부터 재판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본 거예요. 실체를 본 거예요. 이거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럼 자격 자체가 없다?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걸 무슨 판결이라고 합니까? 공소 기각 판결하게 돼. 이건 무죄란 뜻입니까? 재판에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자격 자체가 없다는 뜻이야. 자, 2번 판례 봐. 대한민국의 미 문화원에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미 문화원이 어딨냐? 서울에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누가 불태웠니? 전남대학교 대학생 갑이 미군 물러가라, 미군 철수 외치면서 불을 태운 거야. 미국 측에서도 우리는 그 학생을 용서하기로 했다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방화는 탄원서 따위로 풀려나 그런 죄는 아니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이때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람 재판할 수 있냐 없니? 선생님 서울이잖아요. 서울이지만 어느 지역이야? 대사관 내야. 무슨 법권? 치해법권 지역이야. 그럼 속지로 가기 힘들어지게 돼. 그러나 중요한 건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한국이지. 그럼 무슨 주로 가면 되겠니? 속인 주로 가면 되겠지. 그럼 재판 못하니 재판할 수 있니? 할 수 있지. 재판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공소기각이 아니라 죄가 있냐 죄가 없냐를 재판해야지. 요걸 실체 재판한다 이래요. 밑에 3번 한번 봐. 자, 제목 정도만 보시면, 자, 제목 있어 보자. 캐나다 시민권자다. 보지 말고 그럼 무슨 죄 안 되겠니?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속인죄 안 되겠지. 캐나다 애선이가 뭐 안 되겠니? 속죄 안 되겠지. 사문선이가 뭐 안 되겠니? 보호죄 안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재판권이 있는가 없다 소국 없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인적 적용 범위에서 거기 관련 판례 보시면, 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잘 알고 이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 뭐 있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의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무슨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고, 또 하나가 국회에서 발언은 외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슨 특권? 면책 특권이 있어. 이때 갑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삼성으로부터 자 비자금 받은 명단을 여기서 뭘 했냐? 폭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폭로했습니다. 폭로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그 명단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에 명단을 게시합니다. 자, 이때 폭로당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사가 기소하려고 해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은 민간인이냐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인데 그럼 어디까지 면책특권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인데 이번 한번 볼까? 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국한하지 않고 부수적 행위까지 포함된다. 어디? 배부하는 행위도 포함돼. 제발 볼까? 판례가 이렇게 봤어. 자, 이때 미리 기자들에게 배부하고 폭로하는 것까지 무슨 특권이야? 면책특권 본 거야.
그렇지만 자기 집에 와서 게시한 건 국회입니까? 자기 개인 집이야. 집에 자기 개인 공간이잖아. 이건 면책 특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그럼 이걸 응용하게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서 폭로한 게 아니라 그 문건을 자,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 업로드해가지고 공유한다. 그럼 이것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똑같은 거지 아니야. 그럼 이걸 기소하면 법원은 뭐라고 재판해야 돼? 야, 이건 재판할 수 없는 거야. 무슨 판결? 공소, 기각 판결 가겠지만 이건 면책 등 관계없지. 그럼 공기판이야, 실제 재판이야. 실제 재판 하겠지. 이렇게 자꾸 사건을 보는 시각을 좀 공부해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넘겨봐요. 18페이지. 요건 좀 중요합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 별표 3개 한번 쳐봐요. 자, 내일 여러분들 형법 공부하면 나올 겁니다. 중요한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이야. 자, 갑이 일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당시 법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시 법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커져가다가 1년 뒤에 A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A법을 가지고 적용하게 된 것은 과거로 돌아가야 돼?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A법이 공포된 지금부터 발생하는 사건을 적용해야지. 그럼 과거효예요? 장래효예요? 장래효. 이걸 형법에서는 소급한다 그래? 추급한다 그래? 추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 A법이 효력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사건 적용해야 돼. 근데 이 A법을 가지고 과거 갑에게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야, 갑 너 이리 와봐. 왜요? 너 1년 전 그거 했지? 지금 안 하는데요. 시끄러. 처벌하자 이 말이야.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걸 소급한다 그래요. 그럼 소급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갑은 내가 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라고는 그 당시 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됩니까? 침해됩니까? 침해돼. 그래서 소급 적용은 원칙은 허용하자, 금지하자. 금지하는 게 형법의 원칙이에요. 다만 형법도 예외가 있죠. 왜? 범죄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종전보다 처벌이 가벼워졌어. 또는 처벌 대상 제외가 됐어. 그럼 불리해졌나 유리해졌나? 이때는 괜찮아져요. 자, 그러면 이런 소급표 금지 원칙이 형소법도 그런가요? 문제. 거기에 자 1번에 2번 별표 체크하고 밑줄 딱 쳐봐. 형법의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디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이 법 정책의 문제다. 그럼 어디서 해볼까? 형법의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대원칙이다. O가 X가 X라는 뜻이. 그럼 형소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니?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지. 혼합주의가 뭡니까? 별거 아니야. 사건 발생했다. 그러면 사건 발생하고
자, 사건 발생하고 이때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다. 그럼 뭐니? 이때까지는 A법이었어요. 자, 이때까지는 A법인데 재판 중에 법이 A-법으로 개정됐어. 그럼 이 사건은 끝날 때까지 그냥 A법대로 가야 하니? 아니면 이걸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A-법부터 시작해야 하니? 아니면 같이 인정하니? 이 문제야. 우리 무슨 주의를 취한다? 혼합주의. 쉽게 하자. 혼합주의는 짬뽕. 그럼 그게 뭔데? A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A법대로 하면 되고 A-법으로 개정되면서부터는 A-법대로 하면 되고 그럼 뭐가 되니? 그럼 같이 인정하게 돼. 그러면 종전의 걸 무효화하고 다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받을 판례 2번 판례. 자, 여러분 이때 뭐 형사 절차 개시 중에 2번 판례 체크해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1심의 증거조사를 위법하다고 보아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주목. 그럼 이걸 무효하고 다시 해야 돼? 그냥 같이 인정하면 돼. 같이 인정하면 된다. 이게 무슨 주의다고? 혼합주의야. 알겠죠? 자,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인용과 구조 몇 가지 좀 다루고 이제 수사 들어가 봅시다.